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의 김주현입니다. 환영합니다. 롱 위켄드를 앞둔 금요일 아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쉼의 시간, 또 누군가에겐 가족과 함께 시끌벅적한 시간 등등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 아침마당에는 안전한 자산 관리를 위해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All Merits Financial에 계신 Financial Producer 전희경 선생님, 그리고 All Merits Financial Orange County 지점 Vice President 최은주 부사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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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어메리스 파이낸셜에서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고요. 또 저희 옆에 계신 분은 저희 회사 오렌지 카운티 지점의 부사장님으로 계시는 최은주 선생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산 관리라 하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말 같아요. 정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자산 관리라는 표현을 쓰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거창하고, 또한 주위 분들로부터 내가 가진 것은 그리 많지 않은데 관리하고 말 게 있겠어? 라는 얘기를 저희가 종종 듣습니다. 네. 하지만 자산 관리는 소유한 재산이나 소득과 지출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나이와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생활 속에서 필수적인 것이고, 또한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와 의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자산 관리란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거고, 또한 넓고 길게 보자면 돈을 벌기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부터 은퇴하기 전 후까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본다면 자산 관리는 개인 생애에 걸쳐서 안정적인 소비, 또한 지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별과 연령별의 특징에 맞추어서 재무 계획을 세워주고, 또한 목표 세우고, 이에 따른 자산 배분과 그 실행을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아, 네. 그렇다면 자산 관리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자산 관리는 나이와 처한 상황, 그리고 그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지금 바로 당장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녀들이 직접적인 관리와 저축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만 3세부터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실은 저축이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관리하에 0세부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어리지만 어린 게 가능할까? 하지만 그 이유는 부모의 재정 계획 속에서 교육 자금을 목적으로 한 529 같은 플랜이 있고요. 절세구자이며 생명보험을 이용하여서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은 만 3세만 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나이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의식이 생기는 시기에 돈의 가치 교육을 시작하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네네.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은 나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어린 아이들의 자산 관리 방법과 교육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나머지 연령별에 대해서는 저희 부사장님께서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아이들에게 또한 손주 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의 가치인데요. 네.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 소개를 구체적으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돈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저는 그 돈의 가치를 가르친다는 자체가 조기 경제 관념을 교육시키는 방법 중에 돈의 가치였다고 보고, 또한 그 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어른들이 먼저 인지하고 또한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것이 좋은 방법인 것은 그
교육 목적, 조기 경제 목적은 자녀들에게 돈의 가치와 소중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함도 있지만 돈에 대한 자립심을 키워주는 데 있어요. 이러한 교육이 모자란 자녀들은 커서까지 부모에게 의존하고 또 금전 관리에 무능력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커서 결혼 후까지도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는 그런 캥거루족 같은 들어보셨죠? 아. 캥거루족. 네, 맞아요. 네,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비드 동안에도 더 부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부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집에 돌아왔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들이 캥거루족이라고 불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사실 아이들이 그 조기 교육이 경제 교육이 돼 있지 않은 아이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많고요. 네네. 하지만 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요. 자기가 파트타임 해가면서 그렇죠. 네네. 그렇지만 그 아이들조차도 제대로 자기의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으면 더 좋다고 봅니다. 네. 교육 방법이 있다면 네. 어떤 뭐 이론적이고 또 실질적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그 두 가지를 볼 때 연령별에 맞춰서 병행하는 걸 같이 병행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네네. 그렇게 같이 하는데 중요한 점은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나 주위의 어른들이 함께 모범을 보이게 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교육을 시킬 때 기본적으로 아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고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그러한 현실을 깨닫게 해주고 그로 인해서 한정된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론적 방법으로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는 것인데요. 네네. 돈이 무엇이며 또한 돈이 필요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또 이러한 가치 떨어짐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저축의 필요성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또한 실질적 방법은요. 네. 직접 부모와 아이가 같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은 현금 출납 기록을 작성하기, 예산을 세우고 목적에 맞춰 아이들이 직접 관리하게 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기, 값없는 용돈이 아닌 심부름이나 책임을 동반한 의무 달성을 통해 얻은 작은 소득이라도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소중함을 알고 나면 돈을 사용할 때 무분별한 과소비를 피할 수 있게 되죠. 네네. 그리고 또한 자립심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작은 돈, 일전, 이전 정말 요즘 같아서는 이전 돈도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런 적은 돈의 가치에 대해서도 대화와 부모님이 앞장서서 실천하는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간다든지 부모님들이 쇼핑을 할 때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제 충동 구매를 방지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돈과 관련된 경제적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마켓에 가거나 내가 저거는 왜 저분이 돈을 가져가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부모님의 준비와 자세도 중요한 것 같고요. 또한 그것을 이해시킬 때는 아이들이 이제 대답을 해줄 때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돈은 무조건 아껴야 되기 때문이야. 이러한 것은 아이들이 납득하기 힘들죠. 그 아낀 돈을 어떻게 내가 써야 하는지 또 그 돈이 모아졌을 때 내가 원하는데 쓸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이 들게 해주는 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보면 참 부모님의 모범이 결국에는 조기 교육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예시가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좋은 경제 서적을 이제 권장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 시대에는 아이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나이 상관없이 다들 전화기나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터넷 방송에서 제공하는 눈높이 맞춤의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같이 본다든지 그리고 본 후에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아이가 이해를 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도 좋고요. 그런 것을 좀 들 수 있습니다. 요즘 아, 아이들은. 네. 혹시 우리 부사장님과 네. 선생님께서 속해 있는 그 회사에서 아메리츠 네. 회사에서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도 재정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에서 지난 5년간 5년 동안 청소년들을 위한 유th 머니 캠프를 제공해 왔어요. 해마다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코비드-19 거리두기 규제로 인해서 저희가 인터넷 줌을 통해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네. 프로그램 등을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네. 저희가 요번에는 주제를 Manage Your Money Early and Smart라고 정했고요. 그 내용은 Money Concept, Money Management, Taxes, Investment, and Real Estate 이렇게 아, 5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날짜는 지금부터 한 달 후인 5월 4일과 죄송합니다. 네네. 8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시간은 9시에서 12시 반까지입니다. 참가자 연령은 13세에서 19세 해당하고요. 참가 비용은 30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가자한테 혜택이 있는데요. 네네.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저희가 장학금도 프로그램이 끝난 시기에 맞춰서 장학금도 수여하고 있습니다. 와. 이 유스 머니 캠프 제가 듣고 싶은데 저는 네. 들어갈 나이가 참. 어느 누구한테나 이제 캠프 교육은 필요한 네. 것 같습니다. 제 자녀들도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난 뒤로는 경제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 생활하고 한 명은 벌써 대학을 졸업했는데 네네. 네, 그 아이도 그렇고 또 제가 권장을 해서 참여했던 학생들을 보면 정말 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이라든지 자기의 크레딧 카드도 또 뱅크 인포메이션도 보기 시작하면서 서적도 더 찾게 되고 인터넷으로 자기의 앞에 이제 그 401k 같은 거라든지 직장을 잡기 시작하면서 그런 베네핏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너무 좀 신기하고 네. 재밌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재정 교육 프로그램이 매년 매해마다 또 업데이트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아이들뿐만 아니고 뭐 네. 아이들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현재 열심히 일하는 20-30대 네. 더 나아가 그 외에도 자산 관리하는 방법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면서 부의 가치도 변하잖아요. 네네.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해 겁도 나고 또 그분들을 위해 어떤 플랜과 방법이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신 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한 경제적인 불확실함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자산 관리, 지금 저희가 다루는 자산 관리는 머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더 나아가서 중요한 점은 다양한 방법으로 개개인에게 맞는 자산 관리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적용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유학이나 청소년기에 습득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다면 감안하고 보완하여 커피 한 잔부터 줄여보자는 정신으로 불필요한 지출부터 줄여나가시길 권장합니다. 보유한 재산을 최대한 길게 유지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미래에 필요한 지출금의 장기적 준비 작업을 시작하시길 적극 권해드려요. 네. 그리고 20, 30대 젊은이들에게는 경제를 보는 시야와 긴 안목을 길러줄 수 있는 가치 투자 서적이나 미디어를 계속 접하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음으로써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게 좋습니다. 네. 혹시 이런 부분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또 서적이나 뭐 방송이 있을까요? 지금 타이틀이 갑자기 생각은 나지 않는데 저희 회사에서 제가 이제 손님을 만날 때마다 권장해 드리는 그 리타이어먼트 플랜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네. 뭐 겉페이지는 제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보면 이 경제 서적 내용뿐만 정보뿐만 아니라 저희가 미국 생활에서 알아야 될 그런 규제들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같이 다루면서 포괄적으로 다 커버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네. 이게 리타이어먼트하고 리타이어먼트 인베스트먼트이라는 책이었었어요. 아 네, 네. 네. 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어, 저희 회사 에셋 매니지먼트도 같이 취급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에셋 매니지먼트의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로 계신 켄치 대표님이 지난 중앙경제신문 재테클란에 올리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2021년 하반기 시장 전망 연준의 인플레이션 정책 최대 변수라는 제목하에 현 시장의 흐름과 전망을 알리며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도 임금, 지출 패턴, 그리고 저축률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고 시장 환경에 따라 적절한 리스크 관리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능동적 관리를 해줌으로써 탄력적인 자산 운용이 필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 외의 전문가들의 재정 관련 그런 시사 내용을 저희 회사 블로그 어메리츠닷컴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으로는 안전한 재정 관리 6단계 플랜을 저희 최은주 부사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한 재정 관리 6단계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그게 원활한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가계부를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나의 자산이 계속 상승 곡선이 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네네. 어느 조사에 따르면 한 5% 정도만이 자기의 자산이 쌓인다고 대답을 했고요. 한 10% 정도는 들어오는 돈 그대로 다 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네. 85%는 들어올 것을 믿고 쓴다. 그러니까 결국 빚지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보고 지출이 쓸데없이 나가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또 필요하면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빚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빚은 자산 증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에 저축하면 1%도 안 되는 이자를 주죠. 맞아요. 그런데 크레딧 카드는 10%가 넘는 이자를 내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달리 미국은 그 풀 어마운트가 없어도 그 론을 통해서 집이나 자동차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과용하게 될 확률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형차를 타는 게 나한테는 딱 적당한데 이제 고급차를 이제 타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고 네.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자가 큰 것부터 갚아 나가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카드 빚이 많이 있는데 체킹 어카운트에도 돈을 또 많이 두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럴 때는 체킹 어카운트에는 이머전시 펀드만 가지고 있고 빚을 먼저 갚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은 비상금을 확보해 라는 것입니다. 혹시 인컴이 중단될 경우 언제나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매달 생활비의 3배에서 한 6배 정도는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로는 안전한 생명보험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이런 준비들을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입이 갑자기 없어질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이나 집보험은 만약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꼭 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 인컴에 대한 프로텍션, 즉 그런 생명보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프로텍션은 나한테는 얼마를 가져야 적당할까요? 예, 그것을 측정하는 룰이 있는데 다임이라 그래서 DIM이 약자인데요. 네. D는 크레딧 카드 같은 그런 뎃, 학자금 빚, 기타 그런 빚의 어마운트가 얼마 있는지, 또 I, 인컴, 나의 1년 연봉은 얼마인지 그거의 한 10배 정도는 프로텍션이 필요하고요. 네. M, 모기지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E, 에듀케이션,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대학 학비를 일부라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 정도로 준비할 것인지 이러한 방법으로 프로텍션 사이즈를 정하게 돼요. 예, 간단하게 예를 들면 1년에 빚은 없고 1년에 내가 10만 불을 버는 사람이다. 그럼 그것의 10배 정도를 프로텍션 잡고 모기지는 20만 불 남았고 자녀 학자금은 한 30만 불은 내가 대주고 싶다. 그렇다면 네. 이분은 1.5 밀리언 정도는 프로텍션을 가져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5번째로는 세금 혜택이 있는 장기 저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저축이 이자는 얼마를 받는지 또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아까 말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이기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일찍 시작할수록 적은 돈으로 복리이자의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가 되겠죠. 음. 많은 분이 돈을 저축하다가 깨고 나서는 또 후회하고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나는 돈은 남으면 저축하는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사실 미리 저축을 이렇게 떼어놓지 않으면 저축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저축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저축하지 않아도 뭐 소셜 시큐리티가 나의 은퇴로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계시는데 그것도 점검해 봐야 되겠죠. 2020년에 봤을 때 평균 소셜 시큐리티 수령액이 1,500불 정도 나와요. 와. 그런데 최고로 이제 많이 내가 세금을 많이 내서 최고로 많이 받으면 3,011불 정도 이게 네. 2020년 결과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나한테 그 은퇴에 만족할 금액이 되는지 그걸 이제 살펴봐야 하고 그렇죠. 또 하나는 또 고갈이 된다는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은퇴 후에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일하는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던 이전 시대와도 또 달라졌기 때문에 스스로 은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 6번째로 네네. 예, 상속 플랜이에요. 상속 플랜은 뭐 돈이 꼭 많아야 된다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있죠. 네, 그렇지 않아요. 자산이 15만 불 이상 정도 넘으면 리빙 트러스트를 셋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자산이 프로베이스로 넘어가서 시간과 돈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바로 나의 자녀나 또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나 기관으로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트러스트 셋업은 당연히 전문적인 상속 변호사와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경제 필요한 돈 사용 순서는 첫 번째 프로텍션을 해놓고 그다음에 비상금을 뽑아놓고 빚 관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장기 저축을 준비하고 맨 마지막에 투자를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프로텍션은 약하고 빚은 늘어나면서도 투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런 쌓은 것이 다 허물어지기 때문이겠죠. 네. 프로텍션, 기상금, 빚 관리, 롱텀 어카운트, 투자. 네. 이 순서대로 네네. 네. 정말 너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희 그렇다면 참 우리 선생님과 부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 짧게 노후 은퇴 플랜 관련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후 은퇴 플랜에 대해서는 준비하기 위해 앞서서 한 5가지를 꼭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자생되어 있는 스탬프라고 하는데요. 그 5가지에 대해서는 저희 부사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 저는
그 준비를 할 때 꼭 고려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아프실 경우, 또 일찍 돌아가실 경우, 내가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살 경우, 그 세 가지는 꼭 고려를 하시고 은퇴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략이 스탬프라는 전략 같은데 네. 저희 스탬프가 무엇인지만 좀 소개시켜 주셔도 그러니까요. 될까요? 예, 네.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돼야 이해는 하실 테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 제목만 스탬프 S는 스테디한 인컴. 내가 은퇴 후에 지속적인 그 인컴이 준비돼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해야 될지 알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T 텍스 플랜. 내가 은퇴 후에 소득에 관해서 텍스는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것을 또 살펴봐야 하고요. 네. 세 번째 에스테이트 플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발생해야 될 유산의 상속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이해하고 또한 프로베이트 코트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M 이것이 요즘에 많이 그 부각되는 이야기인데요. 메디컬 익스펜스예요. 현재 생명보험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65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75% 이상이 된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퇴 계획 시에는 반드시 앞으로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질병에 대한 비용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중병이 발생하거나 또한 간병인을 써야 하거나 이런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매우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게 P, 프린시플 프로텍션. 내가 가진 원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55세 이상이 되면 이제 거의 은퇴가 가까워지잖아요. 절대 원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원하시는 그런 청취자분들이 계신다면 저희들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던가 저희 그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에서 네. 영상이 나와 있으니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 및 문의를 드리려면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네. 쉽게는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저의 개인 전화번호는 626-831-7945, 626-831-7945고요. 최은주 부사장님의 전화번호는 714-851-9355, 714-851-9355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독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사장님부터 네. 말씀. 오늘 이렇게 재정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재정 관리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한 반드시 필요하고 목표를 갖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 돈에 관한 중요한 결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을 구입한다든지 자녀의 학자금을 준비하다든지 은퇴 플랜을 준비한다든지 상속 플랜을 준비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서 모두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네.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저축을 시작하시고 또 이미 하신 분들은 재정 전문가에게 리뷰를 받으셔서 계속 잘 관리하셔서 목표하시는 일들을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적인 부의 성공의 기준과 가치는 각기 다르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개인에게 의지 없이 찾아오는 경제 상황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속한 사회 구조와 규정을 미리 인지하고 숙지해서 꾸준히 최신 정보와 변화에 적응하며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와, 선생님과 부사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전해주시고 네, 싶은 네, 정보가 아쉬운- 너무 많은데 저희 다음에 아침마당에서 또 다시 한번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